이강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의 개념과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식 경영에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존재합니다. 이렇듯이 데이터와 정보 체계, 그 이후에 얻어지는 지혜와 같은 네 가지 단계들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앞으로 배우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또 분석 방법론, 분석 과제는 어떻게 학습할 건지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네 가지 학습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의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분석을 기획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학습하면서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결과들이 도출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분석 과제를 어떻게 판단하며 그 판단한 결과들을 응용할지 한번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목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예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KDD 분석 방법론에 대한 5단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5단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러 방법론들 중에서 특별히 데이터의 수집, 분석, 처리, 저장, 표현 이와 같이 기본적인 5단계를 충분히 학습하셔서 그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론에 상향식과 하향식이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향식 방법 중에서 문제 탐색을 진행할 때에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의 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를 나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용어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용어입니다. 해당하는 문제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이나 수학 통계학적 지식을 활용한 분석 역량과 분석 도구인 데이터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잘 깨어진 실에 보석이 되어 목걸이가 되듯이 처음에 기획한 데이터 분석 기획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밸류라고 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분석 기획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장 필요한데요. 이러한 분석 기획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분석 최적화입니다. 분석 대상을 알고 있고 분석 대상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통한 최적화 형태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경우에 분석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론 중에 최적화는 분석 대상도 알고 있는데 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통한 최적화 형태가 우리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는 크나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스타트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살펴볼 용어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론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빅데이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외국이나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있는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이터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향식 접근법, 하향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상향식 접근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향식 접근법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는 상향식 접근법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언어를 잠깐 보시면 어떤가요? 뭔가 샘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샘플들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최적화된 것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도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학습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사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석의 대상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존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인 통찰력을 도출해낸다.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잠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존 방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인 통찰력을 도출해낼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분석 대상도 알고 있고 분석 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에 개선을 통해서 최적화 형태로 분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이 어렵다. 우리 주위에 데이터가 많습니다. 기상청의 데이터도 있고요. 개인의 여러 데이터가 있고요. 조직의 데이터가 있는데 정말 데이터 자원의 확보 어려운 걸까요? 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기반 인프라 부족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기획력이 부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법률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유통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데이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과제 발굴 방법론의 하나로 상향식 접근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의 종류 중에 하나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요. 이 비지도 학습은 명확한 목적 하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며 분류, 추측, 예측,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의 주도하에 분석을 실시하는 지식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는 표현일까요? 맞지 않는 표현일까요? 분석과제 발굴 방법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향식 접근법이고요. 그 상향식 접근법 중에 안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 분석으로서 분류, 추측, 예측, 최적화를 통해서 분석을 실시한다.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명확한 목적어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분류, 추측, 예측,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주도하에 분석을 실시하고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렇게 지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의 최적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강을 통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지식체계,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신규 과제 도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목표와 분석 방향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나 그곳을 항해하는 유능한 엔지니어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망망대해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그 자원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방향이 중요한데 이러한 방향을 반드시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신규 과제는 어떻게 도출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방향들, 목표는 다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낮추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요. 빅데이터 신규 과제는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의 인식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방향에 대한 도출, 그리고 신규 과제를 향한 그러한 새로운 출발들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기획의 특징 중에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기획한다는 것은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나 수학 통계적인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기술에 따라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방향성을 선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논의하고 과제를 정의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에 계획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어떠한 항해를 하든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고 시청을 갈 경우에도 집에서 가야 할 노선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데이터의 세계를 들어가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 분석에 대한 기획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 과제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을 풀어야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바로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우리의 시간과 비용을 낮춰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최적화는 분석 대상도 알고 있으면서 방법을 알 수 있을 경우에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분석 대상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솔루션이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솔루션들을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제공을 해왔는데 이러한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데이터 분석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분석 대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긴 하지만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바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을 통해서 도출해냅니다. 통찰을 통해서 어려운 점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빼미 버스와 같이 실제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정할 건가라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런데 방법은 핸드폰이 많이 통화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특별한 통찰력을 통해서 특정한 영역에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은 알고 있지만 대상이 뭔지 모를 때 사용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 디스커버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접근할 건지 또는 방법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는 발견의 영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분석 기획은 목표 시점별로 기획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드와 테스트를 통해서 목표를 갖는 경우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어큐러시와 디플로이를 통해서 정확도와 구현을 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점을 해결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지식을 이용하는 것은 롱텀 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당면 과제이긴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의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 단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목표 시점을 어디에 둘 거냐가 분석 기획 방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분석은 당면 과제일까요? 마스터 플랜일까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획할 때 고려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 공장 등이 가지고 있는 기계나 센서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은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되어집니다. 제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고객의 행동과 패턴이나 매출의 양을 통해서 고객의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고객 분석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접촉하는 횟수 등을 파악하는 소셜미디어 분석도 있습니다. 큰 공장과 작은 조립 공장이 있고 화학, 철강, 반도체 등은 큰 공장에 속하며 그러한 공장들은 세세한 공장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10개 공장에서 수백 개 공장까지 있는데 이러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가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가격, 최근에 사기 탐지와 같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카드 사용이나 해외에서에 대한 카드 또는 국내에서의 송금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기 탐지 영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유스 케이스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장애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거죠. 성과를 내서
수익을 얻는 데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1억 또는 1,000만 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면 우리는 분석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한 건가, 복잡한 건가, 성과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 하는 업무는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허용할 만한 문화의 범위에 들어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분석 수행 시 발생하는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회성 분석을 그치지 않고 조직의 역량을 충분히 내재한 다음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 관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분석 교육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무가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프라는 IT 격차도 존재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가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그 이전에도 데이터 아키텍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추출자, 데이터 분석가,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 분석 업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는 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들을 활용한 다음에 그 업무들 활용을 통해서 분석의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수록 분석 결과가 충분히 성숙되어지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양질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 수익, 현황 파악, 최적화 등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우리 업무나 우리 문화나 사회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획력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서비스나 아이디어나 기획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산업적 활용으로 사업화 연계하는 모델의 기획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기획력을 보충하는 활동들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데이터 3법과 같이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하고도 충분히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석 방법론 중에 KDD는 5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프로세스를 거쳐갑니다. 처음에 수집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는 변환을 하게 되고 그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닝을 통해서 결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닝 결과를 통해서 해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은 전체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택해서 하는 과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처리를 통해서 변환 과정까지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결과가 판명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노이즈나 이상치, 결측치를 식별하지 않고서는 실제 그 데이터가 확고하게 정확하다, 정밀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과 전처리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분석 방법론에서 적절하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프 DM 분석 방법론을 잠깐 보시면 계속적인 반복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 이해를 하게 되고요. 업무 이해에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업무 이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인가,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상황과 업무 목적이 파악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목표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댐에 물을 가두고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것인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발전을 쓸 것인가 하는 거죠. 발전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나 공업용수는 소독약을 통해서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몇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 우리의 가정으로 배달되어집니다.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설정돼서 용도가 무엇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이해입니다. 초기 데이터는 존재하는지, 내부 데이터만 있는 건지, 외부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충분히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데이터 언더스탠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이해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링하는 것, 이것들은 초기에 준비되어 있던 데이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데이터를 셋을 형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의 정제와 정제된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통계, DW, 분석, 이러한 전문가들이 합쳐지면서 데이터 준비와 함께 우리는 정확하게 다음 데이터의 모델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링 단계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기법과 계획을 설계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델링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흐름이나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전에 진행했던 업무와 데이터의 이해를 통해서 준비된 데이터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은 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셋이 필요하므로 데이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들은 결과도 만족할 만하지만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델링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평가와 전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저희가 미룰 건지는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 평가는 엔지니어 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업무 파악자 또는 CXO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개는 서비스를 하는 것들입니다. 모니터링과 모델의 유지보수 계획이 마련이 되어지면 모델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운영 모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프로젝트 전체를 리뷰하는 시점이 필요한 이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5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강에 나와지는 이 5단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분석 방법론이 전개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기본적인 5단계를 숙지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를 탐색하며 따라서 모델링 할 수 있는 분석과 검증 단계를 통해서 디플로이 하는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획과 사전 준비 단계에 있어서 현업부서와 정보화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비즈니스 업무와 더불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가 탐색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탐색에 대한 부분은 분석용 마트를 구현하거나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검토하거나 모델이 만들어지면 성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통계 기반과 또는 머신러닝 기반 또는 저희가 머신러닝 중에서도 정형과 비정형 이렇게 세분화된 분석과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결과는 비즈니스 영향도에 평가를 줄 수 있는 건지 그 평가가 강한지 약한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행과 시각화 단계에서는 분석 과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이나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고도의 분석 모델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업부서의 역할들은 업무 수요를 제공을 해야 되며 그 도출된 과제를 평가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화부서에 담당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이디어에 대한 구현 방안이라든지 데이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며 후보 과제를 평가하는 역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현업은 데이터를 알고 있고 업무를 알고 있지만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파트가 할 수 있다. 나는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 결과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업무가 더 현업에 필요한 건지는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조직 안에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협업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신규 과제 도출을 하는 부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 신규 과제 도출 절차에 따라서 회사 비전과 전략이 연계되어야 되고요. 연계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과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내부 정보와 환경 및 조명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부와 정책 조사 또는 회사가 가져오는 경영 목표나 정부와 목표를 반드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 전략과 맞는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IT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도 방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포함하여 전략적인 체계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와 맞는 또 우리 조직과 맞는 우리의 기관과 맞는 빅데이터 사례 분석과 통계 분석 등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들 중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시점이 맞는 건지 각각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과 가장 비슷한 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을 만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목표와 분석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과 목표를 정하지 않고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으로 어떤 업무를 누구와 함께 진행할 것인가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분석의 방향을 반드시 정리돼야 되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규 과제를 반드시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규 과제가 없이 기존 과제를 고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고방식과 빅데이터를 추진하는 사고방식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과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그럴 줄 알았어. 또는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암묵적인 상황으로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데이터 드리븐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것들은 상당한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단계별 발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서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석 과제의 대상 방법에 대해서 분석 대상을 알고 있을 때, 알고 있지 못할 때, 분석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알지 못할 때 네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 대상을 알고 있을 때 방법을 알까 모를까 이렇게 할 때에 대한 방법론과 분석 대상을 모르는데 방법을 알고 모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분석 대상을 알고 있고 방법도 다 알고 있을 때 방법을 찾는 이 방법은 이러한 방법론은 하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법도 모르고 대상도 모를 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상향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과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분석 문제를 변환해서 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과제 정의서를 처음으로 만들면 그곳에서 우리는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들은 하향식이 많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번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문제를 상황이 정리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하향식으로부터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탐색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프라블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 프라블럼에 대한 얘기는 비즈니스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기반 또는 제품의 기반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외부의 충분한 사례, 제조업, 요식업, 텔레콤, 팩토리 이런 걸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한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거나 1인당 객단가가 작거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 방법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정의되어지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시되어지고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탐색하는 단계가 솔루션을 서치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실행하는 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옵션들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옵션들이 도출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타당성의 검토입니다. 결국은 수행한 옵션들에 대한 선택을 하고 선택한 옵션을 결과를 피드백을 주는 것들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기간, 또 거기에 따르는 효과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접근법 프로세스, 하향식 접근법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문제 탐색은 첫 번째 들어가는 저희들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기준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가 뭔지 식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외부 참조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습득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구현이나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에 대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미 부장님,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발생하지 않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거나 이것은 사장님의 특별한 지시야.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바로 문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탐색의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최적화나 재고량을 개선하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을 개선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이렇듯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탐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요즘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나 고객에 대한 불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탐색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콜센터에 들어오는 콜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많아졌는가? 평균 통화량 시간이 많아졌는가? 통화량의 숫자가 늘어났는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세세한 항목까지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점검하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문제 탐색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통해서 문제 탐색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빨리 통과버리는 룰을 범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석 기회를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영역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구조적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분석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미 저출산, 밀레니엄 시대, 노령화를 경험한 여러 선진 사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했고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령화에 따라서 저희가 병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질병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 수입에 대한 변화, 또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렇듯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나노기술이나 IT융합 기술이 훨씬 더 고도화된 우리의 사내를 발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렇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또는 패드와 같이 충분히 기업이나 학교, 다양한 산업계에 쓸 수 있는 스마트화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들 속에서 어떠한 분석 기회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환경 문제, 경제에 있어서는 구매 전략의 변화라든지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 업체들의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업의 기회비용과 맞추어서 금융 전반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기의 발굴의 범위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은 분야를 먼저 선정합니다. 교통 분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빅데이터 예보 서비스 또는 사고 행동을 분석하여 예방하는 계획들,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확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이렇듯이 교통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을 문제 탐색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빅데이터로 산불을 최소화하겠다. 최근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대적인 산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극심하지만 동물의 피해, 환경의 변화 등도 상당히 우리의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 또 산불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상당한 이슈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병의 시대가 지속적으로 오래될 경우에 우리는 이제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해서 고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국가가 보건의 비용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건강의 모습으로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가 예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상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라는 부분으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조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헬기와 관련된 문제, 또 앰뷸런스와 관련된 문제,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존재하는데요.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교통과 안전, 이 두 가지를 외부 참조 모델 기반으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탐색이 다 종료되면 이제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프로블럼이 존재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가 있는데요. 고객이 많이 이탈합니다. 어제는 20만 건의 주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19만 5천 건. 이렇듯이 차이가 변경되거나 계절별로 고객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시즌별로 또는 시즌과 더불어서 요일별로 이렇게 고객에 대한 주문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최근에 경쟁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고객 이탈이 많이 생긴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갑자기 설비가 장애나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한 달 전에 설비 장애를 감지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업무가 힘들어서 내부적인 영업사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여러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분석 문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탈하는 형태나 설비 장애에 대한 부분의 신호를 감지해서 장애 발생을 예측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데이터의 분석 문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정의된 데이터의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법이 존재한다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채용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하면 됩니다. 최근에 프로그래머가 많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프로그래머가 적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분석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만한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업이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데 시스템을 고도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람도 없고 만약에 신규 도입하는데 비용도 너무 소요된다. 그러면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서 전문 업체의 아웃소싱 또는 소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용에 대한 투자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역량을 가진 분들 또는 분석 역량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 역량을 가진 데이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은 하향식과 다르게 기존에 있는 하향식을 극복하게 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기존의 논리적인 단계별 접근법 기반으로는 문제 해결 방식이 복잡하다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한 대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여러 대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공정이 10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세부 공정이 20, 30개 또는 수백 개로 늘어났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듯이 우리의 상향식 접근법으로 했던 방법들,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이 이제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D스쿨은 디자인 사고 접근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분석적 사고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그 자체를 관찰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하향식 접근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상향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에는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향식 접근법은 데이터 분석으로 비지도 학습을 선택을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 분석이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연관성을 찾거나 유사성을 찾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들의 상호 연관이 있는지, 맥주를 사신 분들이 기저귀를 사시고 기저귀를 사신 분들이 맥주를 살 수도 있고, 운전자가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운전 장비를 사면서도 껌을 사거나,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때 동반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흐린 날씨 또는 맑은 날씨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있을 때 완전히 인식한 건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건지에 대한 그룹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판단력이 필요할 경우에 군집 분석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나 유사성 등을 통해서 데이터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도 학습은 명확한 목적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로서 분류, 추측, 예측, 최적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통계적 부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분석 또는 가설 설정이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들, 그 표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의 평균치와 분사를 통해서 그 집단이 이질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키와 체중의 이슈처럼 특별한 값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특정한 날에 피자 주문이 몰리더라 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정한 습도 하에서 기계에 에러가 자주 발생해서 불량률이 증가한다. 이거는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현장 담당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늘어나는 에러의 관계나 불량의 관계나 고객 불만의 관계가 어떠한 문제로부터 기인할까요? 그 문제는 지금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논점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로부터 상관관계 분석으로 이동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특별한 관계로
확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문제를 조출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분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이 있는데요. 특별히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은 사용자가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가 갑자기 볼트에 의해서 전압의 불일치를 또는 전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화학적인 부분에 레시피를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성과나 성능이 극도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레시피가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지금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레시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없는데 어떤 특정한 요소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해야 될까요?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가설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A라는 요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디자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 환경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슈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그것이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상향식 접근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경우에 빅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슈들을 해결할 경우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속성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속성이 1000개, 2000개 또는 변화되는 값을 측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특정한 데이터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전체에 대한 판단 근거를 흐려지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많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향식 방법론과 하향식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죠? 네. 3강으로 들어갈 경우에 실제 지금과 같은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활동은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계획을 진행할 때 어떠한 발굴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서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빅데이터의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어떠한 방법론이 좋을까요? 상향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향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체계와 데이터의 속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여했던 교육 분야에서는 약 20명의 분들이 함께 학생들의 복지와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각기 다른 직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할들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이 좋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낸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문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향식 접근 방법을 씁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콜이 대기가 많아지고 그 대기 많아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죠.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분량이 많이 증가한다면 서비스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서비스 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니터링으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고요. 각 제품에 대한 부품별 재고량 또는 부품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표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뀔 경우에 우리는 생산 공정에 대한 최적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또는 짧은 주기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할 경우에 그 제품의 공급 기간과 단가를 낮출 필요성이 있는데, 이럴 때 생산 공정 최적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 기반을 가지고 문제 탐색을 할지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평가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석 주제의 4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할 대상을 알 때, 또 분석할 방법을 알 때, 이렇게 해서 분석 방법과 분석에 대한 주제를 알 때와 모를 때 2가지를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죠. 4가지가 있었습니다. 최적화, 통찰력, 솔루션, 발견, 도메인 분석. 이 중에 아닌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도메인 분석입니다. 4가지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도메인 분석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하나고요. 그 도메인 분석은 산업별 지식을 체계화해서 이슈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대상이 모르죠. 2번째, 분석할 방법도 모른다. 이럴 때 분석의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분석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분석의 대상도 모르고 분석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콜럼버스가 생각이 납니다. 콜럼버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발견입니다. 4가지 유형 중에 분석 대상과 방법을 모를 경우에 우리는 분석 주제 유형 중에 발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분석 주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소스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분석을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들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개선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맞는 쪽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 쪽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은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거나 문제를 제대로 탐색하지 못할 때 우리는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2강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신규 과제 도출 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프로토타이핑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빅데이터에 처음 접하는 팀장으로서 이 일을 논의할 때 어떠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빅데이터 신규 과제 도출 순서로서는 내부 정보 환경을 조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 분석과 통계 분석. 세 번째는 빅데이터 목표와 분석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빅데이터 신규 과제와 발전 방안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맞는 결과들을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상향식 방법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결합이나 연관성, 유사성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분석이나 군집 분석, 기술 통계 및 프로파일링 등은 저희들이 원하는 특정 값, 특정 속성들이 항상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강에서는 실제 빅데이터의 분석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어떠한 서비스가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 다음에 바로 3강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